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밝히면서 계엄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상파 중에는 SBS 그리고 종편들에게만 그 취재를 허용한 바람에 KBS 취재진은 이제 거부당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화면은 준비하지 못했고 일단 그 영상은 준비하지 못했고 이제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얘기한 첫 번째 사유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거는 대통령도 이제 담화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희찬 최고위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 어떻게 봐요? 저는 사실 저 입장보다는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요 사안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공수처나 공조본의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분수령이 될 텐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을 보면 문제가 되는 또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테면 포고문에서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민들의 어떤 이동권 같은 경우를 과하게 제약할 수 있는 것들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쟁점이나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을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나와서 아니다, 그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게 이번 이 기자회견의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저 계엄에 관련된 인식이나 이것이 불법적인 것인지 통치 행위인지에 관한 것은 이미 많이 나왔던 주장이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반복된 내용이라서 그보다는 저는 새로운 내용들이 오늘 좀 더 눈길을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것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쨌든 그 계엄을 이제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이제 결의하자마자 그걸 이제 해제했고 그런 부분들 내지는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을 지시한 적이 없다. 국민 통행 금지 조항 같은 거 삭제에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새롭게 오늘 추가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국회가 대폭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주요 인사를 탄핵해서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다 이제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계엄을 2시간만 계획한 게 아니라 국회가 2시간 만에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소수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특전사, 북파공작원 이런 분들이 그 1,500여 명 정도 동원됐는데 그게 소수 인원입니까? 그리고 헌법에 보면 전시나 사변, 그러니까 군병력이 들어가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혼란한 상황에 비상계엄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군 병력이 오히려 들어와서 질서가 혼란해진 것이죠.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총을 가지고 온 군인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군인이 창문을 깨고 진입합니까? 온 국민이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선관위와 관련해가지고도 5명의 당직자를 제압을 해버렸어요. 휴대폰을 뺏어버리고. 또 북파 공작원들이 모처에서 또 대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작년 11월 군 인사 때부터 방첩사의 3명의 주요 보직을 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올해 12월에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올 봄, 더 길게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계획됐다는 공모사항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어떤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실만 가지고도 헌법과 형법에 관련된 내란죄가 분명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 측 오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이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대한민국 그 누구도 선관위 서버의 실무를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주장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일정 부분의 국민들이 선거 사무 관리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수층 국민들만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17년 1월 7일에 본인의 공개 메시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 조작이 있었다. 선관위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스피커인 김어준 씨는 아예 개표 조작 관련된 영화까지 만들어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정치 지형이 조금 불리해지면 이거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엄으로 밝힌다는 게 옳았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이든 중앙선관위든 같이 노력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믿고 사전투표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뭔가 몰상식한 음모론으로 막 치부하고 말도 못 꺼내게 터부시하면 어디선가 그 의혹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되고 점점 더 세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에너지 낭비이고 민주주의의 손실이기 때문에 저 발언,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서 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앙선관위나 우리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각 행정기구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부정선거 신봉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치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좀 차분하게 우리 선거 관리를 정말 투명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성패 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부정선거는 항상 민주당만 이롭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이겨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또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이어졌던 지방선거에서도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이면서 본인들이 임명한 사무총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 사무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전 능력 부족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투표 참관인 3만여 명, 개표 참관인 17,000여 명을 같이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시스템으로도 개표를 하지만 수개표가 또 병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영상으로 찍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견이 생기면 바로 개표를 중단을 하고 여당과 야당의 개표 참관인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일이 수기로 센 다음에 팩스로 선관위에 보내면요. 선관위는 그 팩스를 받아서 수치를 입력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북한의 어떤 디도스라든가 해킹의 위험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일정하게 일리가 있지만 이 투표 개표로 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의 쏟아내다시피 좀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것이 일종의 야당과 또 수사기관들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그 내란을 모의했다든가 공모했다라는 것도 수사기관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 가담자, 특전사령가, 방첩사령가, 여러 어떤 중요 가담자들이 했던 증언들이 쉽게 말해서 다 모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헬기를 타고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와서 총을 차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어요. 또 국회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경찰병력이 막았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일이 없어서 담벼락을 넘겠습니까? 김대섭 의원이 발목이 까이면서 상관없이 그냥 넘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온 국민이 목격한 사실만 가지고도 사실 내란죄의 큰 증거가 됐다. 그래서 좀 헌법재판소라든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해찬 전 최고요. 네, 저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의원총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 비상계엄이 적절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곧 이것이 법에서 규정한 내란죄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하고 단죄하고 지금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너도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디까지, 예를 들면 법조계에서 직권남용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있어도 내란죄 적용하는 건 어렵다라는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보수 진영과 거리가 먼 허영 경희대 교수 같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차분하게 절차대로 보면서 이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무턱대고 내란으로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다 공범이다, 이런 식의 좀 너무 무서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저는 아무리 야당이 이것이 지금 야당에게 호재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표현의 자유라던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봐서요. 최종적인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저도 100% 거기에 동의하고 그 사법기관의 판결에 맞춘 평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 이거 현재 규정 짓기는 좀 이른 측면이 있다. 이것이 보수 진영의 전반적인 전서인 것이지 뭐 절대적으로 내란이 아니니까 이거 다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시에 이게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란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이제 남은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는데 일단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된 건가요? 확실하게? 아직 지명자죠? 내정자이고요. 지명자이고. 예. 30일쯤에 정상적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일쯤에요. 일단 이 평가가 지금 뭐 화합 관리냐, 뭐 쇄신이냐, 이 중에 뭐 관리형, 그러니까 화합 이쪽으로 좀 관리하는 쪽으로 좀 둔 거 아니냐, 권영세 비대위가 뭐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좀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야당하고 전쟁 중인데 지금 뭐 화합을 얘기하고 뭐 쇄신을 얘기할 때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장일단이 있죠.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여당에 필요한 건 안정인 것 같습니다. 혼란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차분함과 안정, 그런 점에 있어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대선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선대 본부장으로 전체 진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 예. 사무총장 경험도 있어서 뭐 초선부터 시작해서 중진들과의 두루두루 교류가 잘 되는 점이 비대위원장 지명의 가장 큰 배경이 아니었나 싶고 예. 잘 아시겠지만 권영세 의원이 이제까지 정치를 해온 방식이 뭐 과격이나 극단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온건파로 평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예. 대야투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더 선봉에 서지 않을까 싶고, 역할 분담을 할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 통합이라던가 조금 안정적인 전국 관리,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어서 뭐 이를테면 국합, 배드캅 역할을 조금 양분하는 형태의 예. 뭐 권투 체제라는 표현도 누가 쓰더라고요. 권씨 2명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비대위 구성이 지금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일부 지지층에서 좀 반발이 반발을 있죠. 격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사과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당론은 어쨌거나 탄핵 반대였잖아요. 근데 그 당론을 지키지 못하고 국정이 혼란이 초래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모든 걸 우리가 다 잘못했다는 형식의 사과인지 어떤 사과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소필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뭐 쌍권총 비대위 이런 말도 하던데 지금 관리와 변화 둘 중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예. 어떤 당신과 민심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룰 세팅까지 잘 해낼 수 있는 정무 감각까지 있어야 되는 비대위원장이 돼야겠죠. 근데 저희 야당이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셔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차후에 있을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정당성과 안정성을 조금 보장해주자. 그리고 일반 특검을 통해서 또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3자 추천 특검안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서 어쨌든 일반 특검으로 조금 진실 규명을 차분하게 좀 하자. 그래서 이 논란을 좀 차분하게 수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예고한 대로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전국이 한층 더 큰 혼돈에 빠질 거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